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은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봄철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가족 간 감염도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한편 만 75세 이상 고령층에게 쓰일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상황을 먼저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늘어났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까지도 각종 어떤 지표들도 썩 좋은 것 같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지나서 수요일 되면 보통 그 증가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이랄까요? 지금까지 3, 400명대가 반복되는 원인을 먼저 짚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코로나19의 특성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2018년에 살고 있을 때 감기 환자가 몇 명인지를 집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집계를 할까요? 집계할 방법이 없죠. 근데 감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변이를 일으켜서 변종이 되어서 치명률이 올라가고 독감보다 더 확산세가 많이 되는 그런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의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중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즉 통계가 정확하게 잡히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는 숫자가 적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대비라든지 검사 건수를 봐서 보면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몇몇 유럽 국가에서 봉쇄와 또 봉쇄를 풀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코로나19가 300명, 400명이라는 게 어떤 지역적 엔데믹, 즉 지역에서 특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떤 감기의 종류처럼 토착하는 과정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봄철에 사람을 만나고 또 마스크를 벗을 일이 많아지고 우리가 몸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경계가 늦어지는 즉 날씨가 좋아지고 접종이 시작돼서 좋아지는 것과 더불어서 경계가 낮아지고 또 더 많은 무증상 젊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되면서 코로나19의 이런 추세가 정부에서 얘기하기는 200명대까지 방역을 강화하겠다 했지만 아마도 지금 검사 건수가 유지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감기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감기 환자가 몇 명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검사해보면 감기도 확인할 수 있죠. 예. 따라서 검사 건수를 지금처럼 유지하고 방역에 고리를 간다고 하면 3, 400명 때는 지금처럼 나올 거고 주말에 줄었다가 수요일, 목요일에는 다시 회복하는 패턴이 4월 초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일단 코로나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 두기가 28일까지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3, 400명대에서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새로 나오는 거리 두기 개편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선 새로 나온 개편안 예. 1, 2, 3, 4단계로 돼 있는 것을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 이제 숫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383명, 700 몇 명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그게 전국 규모고요. 예. 약간 더 고단계의 그 방역일 때는 더 많이 좁아지는데 낮은 단계에서는 생활 방역 수준입니다. 예. 즉, 이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바로 전환하게 되면 1단계나 2단계로 가거든요. 1, 2, 3, 4단계 중에. 그러면 지금보다 좀 더 풀어지는 거라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일단은 공청회나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준비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준비해 놓은 카드는 잠시 접어두고 선거 때까지는 기존에 익숙한 단계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새로 또 알리고 또 우리가 익숙해지고 또 몇몇 이익단체나 특정 단체에서의 또 불이익 등에 대한 그런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단지 문제가 뭐냐면 사회적 거리 두기 우리가 5단계로 쪼개졌잖아요. 1, 2, 3을 2.5, 1.5를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지킨 약속들은 서울 수도권은 2.5 단계를 선언해도 되는 상태입니다. 예. 네네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 약속을 지켜야 되느냐? 그건 결국 이제 방역 당국과 정부의 시책의 몫인데요. 어떤 게 주가 되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를 작년 총선 때처럼 하루 확진자 2, 30명대로 확 낮추기 위해서 단계를 올릴 거냐? 네. 아니면 민생이 진행되는 환경에서 현재 방역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다고 판단하고 현 상태를 2주 연장할 거냐는 예. 아마 정책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같이 물려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예, 최근 감염 양상 자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만이라도 조금 강화된 조치가 나온다면 일상 감염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근무하고 예.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KTX나 기타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KTX 같은 경우에 이제 50%만 예약을 하셨지만 지금 예약을 다 받거든요. 기존에 예전 높은 단계에 있을 때 제가 다닐 때는 진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표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주말 표 구하기도 어렵고요. 주말 교통 상황이나 나들이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높죠. 즉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땅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것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권을 단계를 높이고 인근 지역 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면 빠르면 2시간 8분, 2시간 30분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특정한 지역, 마치 특정한 국가를 막으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건 어렵고 같이 상향하고 같이 내려야죠. 물론 네. 그 지자체별로의 단계는 다를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 수도권에서 이런 소규모 또는 어떤 단체에서 집단 발병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확산이 확 되지 않는 거는 계절적 요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의 방역으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국민 스스로가 지키는 부분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1,000명, 2,000명으로 날아가지 않는 겁니다. 몇몇 전문가분이 말씀하셨던 날짜가 바로 이번 주예요. 예. 네네. 3월 말부터 4월도에 1,000명에서 2,000명이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안 나와서 정말 다행이지만 예. 제가 계산했던 수학적 계산 숫자는 지금 현재 200명 초에서 300명대가 나와야 되는데 저도 틀린 겁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연결고리를 알 수 없는 30% 육박하는 감염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데 이것을 특정 지역만 막거나 특정 업종만 막아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방역에 대한 지침은 두 가지. 접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따라가는 것과 정치적 방역적 측면의 절충을 통해서 단계를 같이 올려서 숫자를 낮추고 그 상황에서 진행할 건지 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참 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아무튼 28일이죠. 28일에 1.5단계 수도권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2단계가 이제 종료가 되니까 앞으로의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얘기 저희가 해볼 건데 이제 2주 앞으로 보궐선거가 다가와서 이제 투표가 이루어질 텐데 물론 우리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를 무난히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때 상황과 조금 다른 점을 비교한다면 4월 총선 당시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20명대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300에서 400명대. 어떤 거를 좀 더 챙겨봐야 될까요? 선거를 앞두고. 우선 지방 선거로서의 총선이 진행됐을 당시는 이제 전국적으로 예. 진행됐지만 지금 현재 감염 진행상을 보면은 서울 수도권 예. 그리고 부산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재보선이 진행되는 지역하고 확산세가 진행되는 것이 밀접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정은경 청장이 정은경 본부장 시절에 얘기했던 걸 잘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우리가 이번 작년 4월 선거를 잘 지내기 위해서는 감염 동료를 알 수 없는 그 진단 건수가 5% 미만이어야 됩니다 할 때 네네. 1, 2% 내외였거든요. 네. 즉 모두가 우리가 대략적으로 찾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감염 동료를 모르는 경우가 28.3%, 예.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예.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투표 자체로 확산된 증거는 없습니다. 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작년 4월에 투표를 할 당시에는 투표만 하고 저도 투표를 하고 바로 집에 들어왔어요. 길에 사람도 없고 네네. 투표 끝나고 모여서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이 투표 전후로 모여서 정치 토론도 하고 예. 투표에 대한 결론에서 얘기도 하고 소회도 얘기하고 예. 새로운 정치에 대한 그런 비전도 제시하는 그러한 만남의 장이 많았는데 네. 작년에는 제가 겪었던 선거 중에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선거 전에 선거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국민 그 여론을 자연스러운 모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선거 이후에 이런 것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선거를 하러 가시는 데 있어서의 방역은 작년처럼 하시면 선거장에서 감염되신 분은 한 명도 안 나올 겁니다. 네. 예. 선거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모여서 본인의 인간으로서의 정치적 의견을 내는 장의 토론의 장이나 모임의 장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투표 이후에 만남 자체를 조금 자제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 선거 당일에 확진된 분들이나 격리된 분들은 투표를 어떻게 합니까? 우선 작년에 나왔던 그 투표 방침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 우선적으로 당일 확진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투표하러 가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격리를 진행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14일간 그러니까 투표 날 4월 7일 현재 내가 2주간 생활치료센터나 격리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나 이제 관리 지침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투표장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자고 하면 부재자 투표에 준하는 그런 시점에서 방역에 진행에 대해서 우편 투표를 진행하는 병리를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권자로서 투표에 대한 권리를 잘 행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도 건강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기간에 확진되신 분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사전 투표나 우편 투표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을 안내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전날이나 당일 확진을 받았다. 예. 그러면 바로 이제 격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당시 당일날 검사를 해서 아직 확진이 나왔지 않아서 격리, 준격리 들어가신 분들은 투표장에 가시기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더 투표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위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방역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학령기 연령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전체 환자의 1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감염된 것보다 집에서 감염된 경우가 더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감염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 예를 들어서 한 초등학교에 확진자 아이가 한 명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몇 학년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그냥 놀래가지고 무조건 예. 닫고 하잖아요. 일단은 밀접 접촉하거나 동선에 있거나 같이 있었던 보통 동일한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부터 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짝꿍 또는 아주 밀접 접촉해서 학원 같이 다니는 친구 빼놓고는 다 음성인 거예요. 근데 같은 반이었거나 이런 친구들은 밀접 접촉으로 분리되니까 2주 또는 특정 기간 동안 격리를 들어가죠. 그리고 격리 해제될 때 검사해보니까 음성. 아, 그렇구나. 실제로 학교 내 전파는 많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저는 이제 수평적,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학교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수직적, 즉 부모와 가족 모임 또는 소규모 모임에서 발생된 게 많았다는 거죠. 예. 학교에서 마스크 벗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도시락을 먹거나 아니면 가능하면은 이제 일찍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집에 가서 따로 밥을 먹게 하고 있고 하거든요. 따라서 코로나19의 특성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애들을 학교를 보내는 것에서 작년에는 정말 두려웠고 우리 집안 수능도 우리는 받고 학교의 방역 지침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 다만 우리 부모 또는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생활을 혹시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반경이 높기 때문에 네. 노출될 수 있는 부모가 감염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짚어봤고 아무튼 뭐 가족 간 전파에 대한 사례가 워낙에 또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들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계로 가보면 SK 그 배구단입니다. 하이닉스 선수 핸드볼이네요. 핸드볼 이 선수단에서 13명을 검사했는데 11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이전에도 뭐 이제 스포츠계 쪽에서 이루어진 코로나19 확진 사례들 보면 대부분 뭐 예를 들면 합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확진 사례들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배구뿐만 아니라 농구, 핸드볼 다 학습을 하죠. 다행인 건 작년에 KBO 야구단에서만 그 네네. 집단 발병이 없었었는데요. 예. 이런 집단 발병은 어디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합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2인 1실이나 4인 1실 뿐만 아니라 같이 운동을 하고 운동하는 환경 자체가 비말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몸을 부딪히는 경기를 진행하다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실 배구, 농구 전부 다 밀접한 접촉을 합니다. 예. 테니스 선수끼리 접촉해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했다. 저쪽 코트에 있는 사람하고는 아니겠죠. 네. 따라서 코로나19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것뿐이지 특정한 배구단, 특정한 핸드볼단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 특성으로 우리 사회 어떤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화이자 백신 도착했습니다. 지금 직접 계약 물량 중에서 25만 명분만 들어온 건데 일단 이거 누가 맞게 됩니까? 우선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들어와 있던 5만 8천여 명 분은 우리가 코백스 퍼실리티 통해서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직접적인 그 예봉을 꺾기 위한 네. 그런 것으로 진행해서 의료진들하고 65세 미만의 그 입소자 중에 일부가 예방접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 말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구매한 겁니다. 예. 구매해서 이제 75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될 거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구청에서 온 메시지인데 예. 65세 이상, 75세 이상 등록이 진행되오니 등록에 따라서 신청하세요라고 저한테 왔거든요. 예. 보니까 지금 이제 전부 다 대상자분들에 대한 조사와 희망사항을 동일히 진행이 될 텐데요. 우선적으로 만 75세 이상의 선정이 돼서 예방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백신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건 뭐 그 강조할 때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75세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니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특별히 이제 고령층 분들께서 백신 맞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본인의 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방접종을 맞는 데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눠 설명드릴게 본인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본인의 건강을 잘 알고 본인의 지병이나 기저질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고 그분이 당일날 체온을 확인하고 두 발로 걸어가서 접종이 가능하신 분들은 예방접종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예.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다만 오랜 기간 와상으로 요양원,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분, 집에서 요양을 받고 계신 분들인 경우라고 하면은 본인이 의사 선택을 하실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가족분, 주치의 선생님하고 충분히 위험성과 효과성을 판단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들의 가족이 다 맞고 그분은 집에 계시거나 요양원, 요양병원 내에 안전에 계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99% 사람이 예방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내가 걸어서 직접 가서 의료진과 얘기하고 접종을 할 수 있고 본인의 질병에서 인지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예. 특별히 예방접종에 문제가 없고 예방접종 한 그날 그 다음날은 탈수가 되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드셔서 혈액순환. 왜냐하면 혈전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고 열이 나거나 또는 식사를 잘 못해서 실제로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탈수가 되게 되면 예. 기존에 있던 혈전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한 날은 좀 더 미지근한 물을 많이 드시고 본인의 몸을 좀 잘 관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런 수칙을 잘 숙지를 하고 가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에서는 일단 백신 맞고 와서 힘들다, 근육통 아니면 열이 너무 난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백신 휴가를 도입하겠다 이런 걸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 결정 나온 걸 보니까 의무는 아니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현장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진들은 저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3월 6일에 맞았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1,500명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하고 예. 그다음에 최접점에 있는 분들이 화이자 50분을 예방접종을 했어요. 어떤 거라 할 게 없이 정말로 간호사 선생님들은 특히 3교대 근무하시고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피곤하신데 예방접종 하실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50이 가까워서 토요일 날 맞았습니다. 예. 혹시 좀 주말에 쉴까 해서. 근데 일요일 날 학회 강의 너무 힘들고 월요일 날 출근하기 어렵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하고 그린 패스, 뭐 피자랑 뭐 탄산음료를 예. 준다. 이런 걸 했는데 예방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2, 3, 4, 50대의 젊은 분들 위해서는 강력한 권고상 여성분들의 보건 휴가가 정해져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진지는 현장에서 아실 겁니다. 예. 따라서 예방접종 후에 휴가라고 하는 것이 산업체나 경제 발전에 얼마나 져야 되는지는 저는 기업인이 아니라서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 보건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4시간 의무를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하루 더, 예. 하루에 대해서 만약에 하루는 예방접종하고 하루 쉬고 예. 그 다음에 하루 더 쉬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예. 예. 하루 24시간 의무 휴가와 하루 정도에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병원을 방문했다는 그런 것. 이것이 우리가 하루 반차 쉬고 하루 월차를 쉬면 월급으로 얼마 연봉 더 줄게. 최근에 20, 30, 40대 젊은 분들은 연봉 하루에 2만 원, 3만 원 월차 휴가를 금액적으로 받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라밸.
내가 예방접종에 참여함으로써 내 건강도 지키고 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 집단 면역을 우리가 이루는데 20, 30, 40대 젊고 건강한 50대까지 젊고 건강한 의무감을 갖고 국가의 방역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모두가 의료진 돼서 마스크 쓰고 검사하는 게 아니라 접종을 맞으러 걸어가는 그 순간이 4월 7일 재보선에 투표하는 것만큼 우린 대한민국 국민의 어떻게 보면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정부에서 이 부분은 확실히 24시간 휴가를 보장을 하고 예. 그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가야 된다고 하면은 이건 현장의 목소리니까 꼭 전달됐으면 하고 네. 싶습니다. 뭐 이틀까지는 몰라도 하루는 좀 반드시 쉬게 해주십사. 의무화하는 방향이 어떠냐라는 말씀을 좀 제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는데요.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